해법 1장 철학 명예와 약점 1. 1834년 함부르크에서 잘생긴 젊은 육군 장교 트라우트 만스도르프 남작은 같은 장교인 롭 남작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롭이 트라우트 만스도르프의 코수염이 빈약하고 생기가 없다면서 이것은 그의 수염만의 특징이 아닐 것이라고 암시하는 시를 써서 친구들에게 돌렸기 때문이다. 두 남작 사이에 이런 다툼이 일어난 것은 둘이 모두 폴란드 장군의 미망인으로 잿빛이 섞인 녹색 눈이 매력인 로도이스카 백작 부인에게 연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남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견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3월의 이른 아침에 함부르크 교회의 들판에서 만났다. 둘 다 검을 들고 있었으며 둘 다 아직 30살 생일을 맞이하기 전이었으며 둘 다 이 싸움으로 사망했다. 이것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제1차 세계대전 무렵 자취를 감출 때까지 결투의 관행 때문에 유럽인 수십만이 목숨을 잃었다. 17세기에는 스페인에서만 5천 명이 죽었다. 스페인을 찾는 사람들은 괜히 지역민의 명예를 건드려 무덤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 스페인에서는 매일 결투가 벌어진다. 칼데론의 연극에 나오는 한 인물은 그렇게 말했다. 셔베리의 허버트 경의 말에 따르면 1608년 프랑스에서 결투에서 다른 사람을 죽여보지 못한 사람은 바라볼 가치가 없다고 여겼다. 잉글랜드에서는 검을 쥐어보지 않은 자는 신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중요한 일 때문에 결투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작은, 심지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명예 문제 때문이었다. 1678년 파리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를 천박하다고 묘사한 사람을 죽였다. 1702년 피렌체에서는 단테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는 이유로 한 문인이 사촌의 목숨을 빼앗았다. 오를레앙 공작 필립의 섭정기 프랑스에서는 근위대 장교 두 사람이 앙고라 고양이의 소유권을 놓고 튠르리 부두에서 싸웠다. 2. 결투는 우리의 지위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지 다른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판단에 좌우될 문제는 아니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다. 결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맞추어 자신을 바라본다. 주위 사람들이 악하거나 수치스럽다고, 겁쟁이이거나 실패자라고, 바보이거나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눈에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의 자기 이미지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좌우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 자리 잡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총을 맞거나 칼에 찔려 죽는 쪽을 택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지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명예의 유지는 모든 성인 남성의 1차적 과제가 되었다. 전통적인 그리스 촌락 사회에서는 명예는 티메라고 불렀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샤라프라고 불렀고 힌두인은 이차트라고 불렀다. 어느 경우에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폭력도 불사해야 한다고 여겼다. 전통적인 스페인 공동체에서 운라, 즉 명예를 얻으려면 남자는 신체적으로 용감하고 성적으로 강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에게 육식동물처럼 굴지만 결혼 후에는 충성하고 경제적으로 가족을 돌보고 아내에게 권위를 유지하여 아내가 다른 남자와 새롱거리며 농담을 하거나 동침을 하지 못하게 해야 했다. 자신이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도 불명예이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인후리아, 즉 모욕에 충분한 폭력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불명예였다. 장터에서 조롱을 당하거나 거리에서 누가 불쾌하게 찌려보았을 때 싸움을 걸지 않으면 자신을 모욕한 자의 행동이 옳다고 확인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3. 명예의 문제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볼지 모르지만 그러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정신구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공유하고 있을지 모른다. 다른 사람들의 경멸에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자존심 역시 다른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우리도 성질 급하게 결투에 나서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지 모른다. 결투란 지위의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예민한 감정적 대응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이제는 다행스럽게도 과거가 되어버린 역사적 사례일 뿐이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호적인 시선을 받고 싶은 강렬한 요구는 과거와 다름없이 우리 생각을 지배한다. 스페인어로 데스올라도, 불명예를 당한 자라는 뜻이지만 그 현대적인 함의는 섬뜩할 정도로 강한 경멸이 담긴 말인 패배자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데스올라도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칼데론이나 로페 데 베가의 비극에 나오는 인물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괴롭힐 수 있다. 지위를 부정당할 때, 예를 들어 일에서 어떤 목표에 이르지 못하거나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올라, 팀의 샤라프, 이자트를 잃어버린 전통적인 공동체의 구성원과 똑같이 괴로움에 시달릴 수 있다. 철학과 약점의 극복. 다른 사람들의 머리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를 잡기에는 너무 초라한 곳이다. 쇼펜하우어, 소품과 단편집. 자연은 나에게 가난해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 또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자연은 나에게 독립적으로 살라고 간청할 뿐이다. 샹포르, 격언집.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사회에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판단이다. 판단은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다. 판단만이 나의 것이며 누구도 나에게서 떼어낼 수 없다. 에픽테토스, 어록. 1. 기원전 5세기 초 그리스 반도에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지위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턱수염을 기른 사람이 많았다. 이 철학자들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낮은 지위로 인한 심리적, 물질적 결과에 괴로워하지 않으면서 모욕이나 비난이나 빈곤 앞에서도 늘 차분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거리에 금과 보석을 잔뜩 매단 행렬이 지나가자 이렇게 소리쳤다. 봐라,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렉산드로스 대제는 코린트를 지나가다가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다. 디오게네스는 누더기를 입고 나무 밑에 앉아 있었으며 무일푼의 신세였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손에 쥔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해줄 일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있소. 철학자는 대답했다. 옆으로 좀 비켜주시오. 해를 가리고 있잖소. 알렉산드로스의 병사들은 경악했다. 알렉산드로스는 성질이 급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웃음을 터뜨리며 만일 자신이 알렉산드로스가 아니라면 분명히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티스테네스는 아테네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런, 내가 뭘 잘못했지? 엠페도클레스도 다른 사람들의 지성에 의심을 품었다. 그는 화난 대낮에 등을 켜들고 돌아다니기도 했다. 나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을 찾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장터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본 행인이 물었다. 그렇게 욕을 듣고도 괜찮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대답했다. 안 괜찮으면 당나귀가 나를 걷어찼다고 내가 화를 내야 옳겠소? 2. 그렇다고 이 철학자들이 친절과 조롱, 성공과 실패를 구분할 줄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 방정식 가운데 어두운 반쪽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명예규범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 철학자들은 남들이 우리를 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모욕은 근거가 있든 없든 우리에게 수치를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철학은 외부의 의견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한다. 상자를 하나 떠올리면 좋을 것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사람들의 인식은 모두 이 상자에 먼저 들어가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그것이 참이면 더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만일 거짓이면 웃음을 터뜨리거나 어깨를 으쓱 하고 털어버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 철학자들은 이 상자를 이성이라고 불렀다. 이성의 규칙에 따르면 주어진 결론은 타당성 있는 최초의 전제에서 출발하여 일련의 논리적 사고를 거쳐 도출되었을 경우에만
오직 그런 경우에만 참으로 간주된다. 철학자들은 수학이 훌륭한 사고의 모범이라고 생각하여 윤리적인 생활에서도 수학의 객관적 확실성에 준하는 것을 찾기 시작했다. 철학자들은 우리의 지위가 장터의 감정이나 변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양심에 의지하여 안정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성 덕분이라고 보았다. 이성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공동체로부터 불공정한 대접을 받은 것이라면 공동체의 판단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망상에 사로잡혀 2 더하기 2는 5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한들 흔들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로마 제국이라는 불안정한 세계에서 살아가던 황제이자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성품이나 업적에 대하여 하는 말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먼저 이성으로 그런 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품위는 다른 사람의 증언에 좌우되지 않는다. 철학자 황제는 그런 주장으로 명예에 기초하여 사람을 평가하던 당시 사회의 통념에 도전한다. 칭찬을 받으면 더 나아지는가? 에메랄드가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더 나빠진다더냐? 금, 상아, 작은 꽃 한 송이는 어떠한가? 마르쿠스는 칭찬을 받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모욕을 당했다고 괴로워 움츠러들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파악하라고 권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는가? 경멸하라고 해라. 나는 경멸을 받을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뿐이다. 3.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질책이 무조건 근거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가치 평가를 지적인 양심에 맡기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떠한 결점이 있든 우리를 높이 평가하는 부모나 연인과는 달리 철학자는 사랑에 계속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세상이 흔히 적용하는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기준이 아닐 뿐이다. 지적인 양심이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더 가혹해질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철학은 성공과 실패의 위기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과정을 재구성할 뿐이다. 따라서 철학은 주류의 가치 체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부당하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이러한 불의가 벌어질 경우 우리는 철학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후광이 없이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고수할 수 있다. 4. 마찬가지로 철학은 불안도 종류에 따라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며 성공을 거둔 불면증 환자들이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듯이 생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불안에 떠는 사람일 수도 있다. 불안 덕분에 안전을 도모하기도 하고 능력을 개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이런 점과 관련하여 다른 감정들의 쓸모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거나 어떤 것을 소유하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상태나 소유를 선망할 수도 있다. 또 우리의 진정한 요구와 관련이 없는 야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우리 감정은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를 건강과 미덕으로 이끌어주기도 하지만 방종, 분노, 자멸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감정은 관역을 넘어가거나 못 미치기 십상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이성을 이용하여 감정을 적절한 목표로 이끌라고 충고해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서워할 만한 것인지 자문해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데미아 윤리학에서 인간 행동은 제어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보통 극단으로 흐르는 오류를 범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한 뒤 지혜로우면서도 침착한 중도를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이성의 도움을 받아 중도에 이르는 것을 행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적인 염세주의 1. 우리 행동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야망에 대한 불안감 표시에 주의를 하고 우리의 실패에 대하여 적절한 책임감을 느꼈음에도 그래도 계속 공동체로부터 낮은 지위가 부여된다면 우리는 서양 전통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몇 사람이 보여주었던 접근 방법을 택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우리 주위의 가치체계의
비뚤어진 곳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여 지적인 염세주의의 자세를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방어하려는 태도나 오만하게 구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2.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서글픈 동시에 묘하게 위안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왔다. 어떤 문제이든 다수의 의견에는 혼란과 오류가 가득하다는 것이었다. 샹포르는 그의 이전과 이후의 여러 세대의 철학자들의 염세적 태도를 반영하여 이 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다. 여론은 모든 의견 가운데 최악의 의견이다. 이렇게 여론의 결함이 있는 것은 공중이 이성으로 자신의 생각을 엄격하게 검토하지 않고 직관, 감정, 관습에 의존해버리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 어디서나 받아들여지는 관념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 다수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샹포르는 그렇게 말하면서 흔히 아첨을 하듯이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언어 도단에 가깝다고 덧붙인다. 단순화와 비논리, 편견과 천박함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나 가장 터무니없는 관습과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의식들이 하지만 그것이 전통이야 라는 말로 용인되고 있다. 유럽인이 남아프리카 호텐토트 사람들에게 왜 메뚜기를 먹고 몸에 붙은 이를 삼키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도 바로 그런 말을 했다. 그것이 전통이요. 3. 여론의 빈곤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깨달음은 지위로 인한 우리의 불안,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보이고 싶은 피곤한 욕망, 사랑의 표시를 보고 싶어 안다라는 갈망을 다독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 물질적인 면에서 보자면 공동체로부터 무시당할 경우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또 위험할 수 있다. 심리적인 면에서 보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할 수가 없다. 철학적인 접근 방법의 장점은 심리적인 면에서 드러난다. 누가 우리에게 반대하거나 우리를 무시할 때마다 상처를 입는 대신 먼저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정당한지 검토해보게 되기 때문이다. 비난 가운데도 오직 진실한 비난만이 우리의 자존심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자학하는 습관을 버리고 그들의 의견이 과연 귀를 기울일 만한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의 정신에 존경할 만한 구석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경멸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특별한 악의 없이 경멸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염세적 태도의 출발점이며 철학사에서는 이런 태도를 뒷받침해주는 예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다. 4.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피상적이고 하찮다는 것, 그들의 시야가 편협하다는 것, 그들의 감정이 찌질하다는 것, 그들의 의견이 빙퉁그러졌다는 것, 그들의 잘못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점차 그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을 필요 이상으로 존중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철학적 염세주의의 중요한 모범을 보여준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이 철학자는 소품과 단편집에서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은 그들의 진정한 성격을 파악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들의 성격은 지나치게 야만적이고 어리석다고 말했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의 주된 오락은 카드놀이가 되었다. 그것은 사회의 가치의 타락과 더불어 모든 사상과 사고의 공공연한 파산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교활하고 부도덕하다. 경멸할 만한 악당이라는 말은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사람들은 악하지 않으면 완전히 바보이기 십상이다. 쇼펜하우어는 볼테르가 한 말을 인용한다. 세상에는 이야기를 나눌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들끓는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묻는다. 정말로 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할까? 우리의 자존심을 카드놀이하는 집단에게 내맡기는 것이 분별력이 있는 일일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 해도
그 존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일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식으로 묻는다. 만일 청중이 한두 사람만 빼고는 모두 귀머거리라면 그들의 우렁찬 박수갈채를 받는다 해서 연주가가 기분이 좋을까? 5. 이렇게 인간성을 통찰력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용하긴 하지만 한 가지 불리한 점은 이런 관점을 따를 경우 친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와 마찬가지로 철학적 염세주의자였던 샹포르는 그런 문제를 넌지시 드러냈다. 도덕적이고 고결한 태도로 합리성과 진실한 마음을 갖추고 관습이나 허영이나 격식 같은 상류사회의 소도구 없이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만 만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멍청하고 허약하고 흉물스러운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 대가로 우리는 결국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선선히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다. 이 세상에서는 외로움이냐 천박함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는 곧이어 모든 젊은이들이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만날 일이 줄어들수록 더 낫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분별력 있는 사람의 경우 한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보면 학교 선생들이 그들을 둘러싼 아이들의 거칠고 시끄러운 놀이에 별로 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을 피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해서 벗을 사귀고 싶은 욕망이 없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지 현재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냉소주의자들은 단지 불편할 정도로 기준이 높은 이상주의자들일 뿐이다. 샹포르는 이렇게 말한다. 혼자 사는 사람을 두고 사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것은 밤에 봉디숲에서 산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산책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6. 철학자들은 함께 모여 연구를 한 것도 아닌데 입을 모아 외부의 인정이나 비난의 표시보다는 우리 내부의 양심을 따르라고 권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무작위 집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질책은 그것이 관역에 적중하는 만큼만 피해를 줄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질책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그런 질책을 경멸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 염세주의 철학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려면 우리 지위를 단속하려는 미숙한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 사실 우리의 지위를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론적으로는 우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과 결투를 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논리에 기초하여 자신의 가치를 느껴야 하는데 사실 이때 느끼는 만족감이 근거가 더 탄탄하다. 2장 예술 머리말 1. 예술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 문제는 1860년대 영국에서 현안이 되었으며 많은 논평자들이 이러한 답을 내놓았다. 별 쓸모가 없다. 위대한 산업도시를 만들고 철로를 놓고 운하를 파고 제국을 확장하고 영국을 최고의 나라로 만든 것은 예술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술은 이런 성취를 가능하게 한 특질들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예술과 오래 접하면 유약한 성격, 내성적 태도, 동성애, 통풍, 패배주의에 오염될 위험이 있었다. 버밍엄 출신의 국회의원 존 브라이트는 1865년 연설에서 교양인들을 허세가 가득한 무리라고 묘사하면서 그들은 오로지 그리스어와 라틴어라는 두 죽은 언어를 아는 체하여 이름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옥스퍼드의 학자 프레더릭 해리슨 역시 문학, 역사, 회화에 장기간 몰두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교양은 새로 나온 책을 비평하는 사람에게는 바람직한 특질이며 순문학을 하는 사람에게도 잘 어울린다. 해리스는 일단 그렇게 인정한 다음 이렇게 덧붙인다. 그러나 일상생활이나 정치에 적용할 경우 이것은 편협한 흠잡기, 이기적 편안함의 추구, 우유부단한 행동을 의미한다. 교양인은 살아있는 인간들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축에 속한다. 뻔한 현학과 양식 결여라는 면에서
어떤 사람도 그와 동급이 될 수 없다. 그에게는 어떤 가정도 비현실적이지 않으며 어떤 목적도 비실용적이지 않다. 이런 실용적인 정신의 소유자들이 예술의 수많은 결점을 갖춘 대표자를 찾아 고개를 두리번거렸을 때 영국 문단에서 시인이자 비평가인 매슈 아널드만큼 유혹적인 목표물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아널드는 옥스퍼드 대학의 시학 교수로 우울한 시들이 담긴 얇은 시집을 여러 권 써서 지식인 무리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는 끝에 은이 달린 지팡이를 들고 런던 거리를 걸어다니는 습관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음주는 높지만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으며 길게 기른 독특한 구렛나룻을 자랑하였고 머리는 한가운데서 가르마를 탔다. 무엇보다 나쁜 점은 뻔뻔스럽게도 다양한 신문 기고문이나 공개 강연을 통해 예술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암시를 계속 해왔다는 점이었다. 사상 최초로 오전 중에 런던에서 버밍엄까지 갈 수 있게 된 시대, 영국이 세계의 작업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시대였음에도 산업과 군주제의 굳건한 지지자였던 데일리 텔리그라프는 격분했다. 이 신문은 아놀드에게 우아한 예레미야니 점점 빼는 종파의 대사제니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으며 근면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암송하고 민요를 부르고 에세이를 읽기 위해 작업장을 떠나고 의무를 저버리도록 유혹한다고 조롱 섞인 목소리로 비난했다. 2. 아놀드는 이런 조롱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다가 1869년에는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 책 한 권 분량으로 체계적인 방어에 나섰다. 그는 여기에서 예술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 인생, 심지어 접는 우산과 증기기관의 발명을 목격한 세대의 인생에서도 예술이 왜 그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인지 이야기했다. 아놀드의 교양과 무질서는 우선 예술에 대한 몇 가지 공격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다수의 눈으로 볼 때 예술은 인간의 공궁에 바르는 향기나는 고약이며 세련된 무의의 정신을 숨쉬는 종교로 이 종교의 신자들은 악의 뿌리를 뽑는 일을 거들기를 거부한다. 예술은 종종 실용적이지 못하다거나 일부 비평가들의 좀 더 친숙한 표현을 빌리면 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아놀드의 말에 따르면 위대한 예술은 구름 잡는 이야기이기는커녕 삶의 가장 깊은 긴장과 불안의 해법을 제공하는 매체다. 데일리 텔리그라프의 젊은 사자들에게 예술이 아무리 비실용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예술은 무엇보다도 존재의 부족한 부분을 해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을 보라. 아놀드는 제안한다. 거기에서 직접적이든 아니든 인간의 잘못을 없애고 인간의 혼돈을 정리하고 인간의 궁극을 줄이고자 하는 욕망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은 세상을 자신이 처음 보았을 때보다 더 낫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갈망에 사로잡혀 있다. 예술가들이 이런 갈망을 늘 노골적인 정치적 메시지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스스로 그런 갈망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에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항의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고 아름다움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고통을 이해하거나 감수성에 다시 불을 붙이도록 돕고 감정이입 능력을 길러주고 슬픔이나 웃음을 통하여 도덕적인 균형을 다시 잡아주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아놀드는 이런 태도의 핵심을 이루는 선언으로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한다. 예술은 삶의 비평이다. 3.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선 가장 분명한 점은 삶이 비평이 필요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로서 늘 가짜 신들을 섬기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남의 행동을 오해하고 비생산적인 불안과 욕망에 사로잡히고 허영과 오류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소설, 시, 희곡, 회화, 영화 등 예술작품은 은근히 또 재미있게 익사를 부리기도 하고 근엄한 표정을 짓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조건을 설명해주는 매체 역할을 한다. 예술작품은 세상을 더 진실하게, 더 현명하게, 더 똑똑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안내해준다. 우리가 지위와 그 분배에 접근하는 방법만큼 비평 또는 통찰과 분석이 필요한 것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많은 예술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사회가 사람들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을 창조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예술의 역사는
지위의 체계에 대한 도전, 풍자나 분노가 서려 있기도 하고 서정적이거나 슬프거나 재미있기도 한 도전으로 가득하다. 예술과 속물 근성 1. 제인 오스틴은 1813년 봄에 맨스필드 파크를 쓰기 시작하여 이듬해 출판했다. 소설의 주인공은 페니 프라이스다. 페니는 포츠머스의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의 수줍고 겸손한 처녀인데 재벌인 숙부 토머스 경과 숙모 버트람 여사로부터 그들의 의리의리한 집인 맨스필드 파크에 들어와서 그들과 내 자녀와 함께 살라는 권유를 받는다.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라는 배려다. 버트람 부부는 잉글랜드의 한 군의 계급사회의 정점에 선 사람들로 이웃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경외감을 드러낸다. 이들의 요염한 10대 딸 마리아와 줄리아는 옷을 사입을 용돈을 푸짐하게 타 쓰고 말도 한 마리씩 가지고 있다. 그들의 장남 톰은 오만하고 별 생각 없이 무신경한 청년으로 런던의 여러 클럽에서 죽치면서 샴페인으로 우정에 기름칠을 하고 아버지가 죽어 재산과 직위를 물려받을 날만을 기다린다. 토머스 버트람 경과 그의 가족은 잉글랜드 상층 계급 특유의 자기를 깎아내리는 듯한 예절에 능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우월한 신분, 나아가 차를 마시고 나서 저녁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릴 때까지 고요한 몇 시간 동안 사슴들이 노니는 크고 아름다운 정원의 소유가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모든 격차를 결코 잊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도 허락하지도 않는다. 페니는 버트람 부부와 같은 지붕 아래 살 수는 있지만 그들과 같은 발판 위에 설 수는 없다. 그녀의 특권은 토머스 경의 재량으로 주어진 것이다. 사촌은 그녀에게 생색을 내고 이웃은 의심과 동정이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고 가족 대부분은 그녀를 시녀처럼 여긴다.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오랫동안 그녀의 감정을 배려하며 살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다. 페니가 맨스필드 파크에 도착하기 전 오스틴은 우리에게 이들 가족이 새로운 책임 때문에 불안해하는 소리를 듣게 해준다. 그 아이가 내 가엾은 퍼그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버트람 여사는 그렇게 말한다. 아이들은 페니의 옷이 어떨지, 페니가 프랑스어를 할 수 있을지, 잉글랜드의 왕과 왕비의 이름을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토마스 버트람 경은 페니의 부모에게 그런 권유를 한 장본인임에도 최악의 상황을 예상한다. 아마 그 아이의 많은 것이 바뀌기를 바라게 될 것이고 엄청난 무지, 저열한 의견, 괴롭게 짝이 없는 천박한 예절에도 대비를 해야 할 거야. 그의 처제인 노리스 부인은 페니에게 일찌감치 그녀가 그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며 앞으로도 결코 같은 부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토머스 경은 이렇게 화답한다. 우리는 그 아이가 자신이 버트람 양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어야 해. 사촌들끼리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을 보고는 싶지만 그래도 똑같을 수는 없지. 지위, 재산, 권리, 상속받을 유산이 다 다르니까. 페니가 도착하자 조경이 이루어진 정원을 갖춘 저택에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 가족의 편견은 확인이 되는 듯하다. 줄리아와 마리아는 페니가 좋은 옷이 한 벌뿐이고 프랑스어를 하지 못하며 아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생각해보세요. 제 사촌은 유럽 지도 하나 제대로 짜 맞출 줄 모른다니까요. 줄리아는 이모와 어머니에게 말한다. 러시아의 큰 강도 모르고 소아시아는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있잖아요. 어젯밤에는 아일랜드에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냐고 했더니 화이트 섬으로 건너가야 한다지 뭐예요. 그러자 노리스 부인이 말한다. 그렇구나 얘야. 하지만 너하고 네 언니는 놀라운 기억력의 축복을 받았지 않니? 내 가엾은 사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 보구나. 내가 그 아이를 배려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불쌍하게 여겨야지. 그러나 누가 무엇이 부족한지 제인 오스틴이 결정을 내리는 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 오스틴은 10년 이상 맨스필드 파크의 복도와 연회장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페니가 정원을 산책하거나 방에 있을 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편지를 읽고 버트람 가족에 대한 그녀의 관찰을 엿듣고 그녀의 눈과 입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그녀의 영혼을 응시한다.
그 과정에서 오스틴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드문 덕목을 간파한다. 줄리아나 마리아와 달리 페니는 젊은 남자에게 큰 집과 자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없다. 그녀는 사촌 톰의 일상적인 잔혹성과 오만의 상처를 입고 숙모가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이웃을 재단하는 태도에 움찔한다. 페니의 친척들은 이 지역의 일반적인 지위의 위계에서는 매우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만 다른 지위 체제, 즉 작가의 선호에 따른 위계에서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 마리아와 그녀의 구혼자 러시워스 씨는 말도, 집도 유산도 있지만 제인 오스틴은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보았고 그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 러시워스 씨는 처음부터 버트람 양의 미모에 반했으며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곧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상상했다. 마리아 버트람은 이제 21살이었기 때문에 결혼이 의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러시워스 씨와 결혼하면 아버지보다 큰 수입이 생기고 런던에 집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러시워스 씨와 결혼하는 것이 분명한 의무가 되었다. 명사록이나 데브릿의 잉글랜드 최고 가문 안내라면 마리아와 러시워스 씨를 높게 평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을 한 오스틴은 도저히 그들을 높이 평가할 수 없다. 또 독자가 그렇게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 소설가는 사회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표준 렌즈, 즉 부와 권력을 크게 확대해 보여주는 렌즈를 인격의 특질을 확대해 보여주는 도덕적 렌즈로 바꾼다. 도덕적 렌즈로 보면 높고 강한 사람은 작아지며 잊혀져 뒤로 물러나 있던 인물이 오히려 크게 보일 수 있다. 소설의 세계에서 덕의 움직임은 물질적 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부자이고 품행이 단정하다고 해서 곧바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절름발이의 못생긴 아이, 빈곤한 짐꾼, 다락방의 곱사등이, 질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모르는 여자아이가 선할 수도 있다. 물론 페니는 우아한 드레스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프랑스어도 할 줄 몰랐다. 그러나 맨스필드 파크의 결말부에서 그녀는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임이 드러나는 반면 다른 가족은 자귀와 교양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혼란에 빠지게 된다. 토마스 버트람 경은 속물근성 때문에 자녀 교육을 망치며 딸들은 돈 때문에 결혼을 했다가 감정적인 대가를 치르며 부인의 심장이 돌처럼 굳는다. 맨스필드 파크의 위계가 거꾸로 뒤집히는 것이다. 그러나 오스틴은 설교사처럼 퉁명스럽게 진정한 위계의 개념을 설파하지 않는다. 그녀는 위대한 소설가 특유의 기회와 유머로 우리가 진정한 위계에 공감하고 그 반대의 위계에 혐오감을 느끼도록 이끈다. 그녀는 자신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나머지를 읽기 위해 저녁을 후딱 먹어치울 만큼 마음을 사로잡는 재미있는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그 이유를 보여준다. 맨스필드 파크를 읽고 나면 우리는 오스틴이 우리를 끌어냈던 현실 세계로 다시 들어가 그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탐욕이나 오만이나 자만을 간파하여 거기서 물러서고 우리 자신과 남들 안에 있는 선에 이끌리게 된다. 오스틴은 아주 가는 붓으로 작업을 하여 많은 노동을 한 뒤에도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아주 작은 5cm 폭의 상아라는 겸손하면서도 유명한 말로 자신의 예술을 묘사했다. 그러나 그녀의 소설에는 크나큰 야망들이 가득하다. 그녀의 예술은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 마을의 서너 가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삶을 비평하고 그럼으로써 그 삶을 바꾸려는 시도다. 2. 오스틴만 그런 야망을 품었던 것이 아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거의 모든 위대한 소설에서 우리는 표준적인 사회적 위기에 대한 공격 또는 회의, 그리고 경제적 자산이나 혈통보다는 도덕적 가치에 따른 순위 재배치를 발견하게 된다. 소설의 주인공들 가운데 데브릿의 잉글랜드의 최고 가문 안내나 명사록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 첫째가 꼴찌 비슷해지고 꼴찌가 첫째 비슷해진다.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에서
우리의 공감이 이끌리는 사람은 호화로운 집에 사는 마담 드 뉘싱겐이 아니라 더러운 하숙집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이빨 빠진 고리오 영감이다. 하디의 미천한 주드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옥스퍼드의 연구원들이 아니라 대학의 석상을 수리하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석공이다. 소설은 감추어진 삶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지배적인 위계관념의 상상의 평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 소설에서는 점심 준비로 바쁜 하녀가 보기 드문 감수성과 도덕적 위험의 소유자인 반면 시끄럽게 웃음을 터뜨리는 은광 소유자 남작의 마음은 시들고 역겨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교훈을 잊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 내면의 가장 좋은 부분이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외적인 성취로 표현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지 엘리엇은 미들 마치의 서두에서 눈에 보이는 분명한 공정만을 존중하는 이러한 경향을 언급하면서 그녀의 여주인공의 지위와 아빌라의 성 테레사의 지위를 비교하는 언뜻 무모해 보이는 일을 감행한다. 엘리엇의 말에 따르면 성 테레사는 행운과 환경 덕분에, 즉 부유하고 인맥이 좋은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선과 창조성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녀는 수도원을 17개나 세웠으며 당대의 가장 독실한 신자들과 교류하였으며 자서전과 더불어 기도와 환상에 대한 많은 논문을 썼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요한 성자이자 가장 위대한 신비주의자가 되었다. 세상을 뜰 무렵 테레사의 드높은 지위는 그녀의 훌륭한 인품을 반영한다. 그러나 조지 엘리엇은 계속해서 이 스페인의 성자만큼 똑똑하고 창조적이지만 자신의 잘못과 불리한 사회적 조건 때문에 위대한 행동으로 자신의 특질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 따라서 내적 자아와 비례하지 않는 지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세상에는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영웅적인 삶을 살지 못한 수많은 테레사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들은 잘못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으며 이것은 영적인 숭고함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빈약한 기회를 만나 빚어낸 결과다. 미들마치가 이야기하려는 것도 19세기 전반기에 영국의 한 도시에 살았던 바로 그런 여자 도로시아 부르크의 삶이다. 이 소설에서 엘리엇은 영적인 숭고함이라도 오랫동안 인정받은 행위와 연결되지 않으면 무시해버리는 세상의 습관을 비판한다. 도로시아도 성 테레사처럼 많은 덕을 갖추었지만 지위의 상징에만 관심을 가지는 세상의 눈에는 그 덕이 보이지 않는다. 도로시아는 병든 성직자와 결혼하지만 남편이 죽은 지 1년 만에 재산을 포기하고 죽은 남편의 사촌, 재산도 없고 태생도 좋지 않았던 사촌과 결혼하기 때문에 사회는 도로시아가 좋은 여자일 리 없다고 생각하며 그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그녀와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 물론 그녀의 삶을 결정한 그러한 행동들이 이상적으로 아름다웠던 것은 아니다. 엘리엇도 그렇게 인정한다. 그것은 젊고 고귀한 충동이 불완전한 사회적 지위라는 조건에서 분투해 나가며 만들어낸 복합적 결과였다. 그러나 영국 19세기 소설에서 가장 은근하게 감동을 주는 몇 대목에서 엘리엇은 도로시아가 비록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혼을 했고 눈에 띄게 이루어 놓은 일이 없기는 하지만 가정에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드러난 그녀의 인격이 아빌라의 성 테레사 못지않게 성스럽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의 섬세한 영은 여러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훌륭한 결과물들을 내놓았다. 그녀의 본성은 지상에서 위대한 이름을 가지지 않은 통로들을 통해 발현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가 주위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은 끝없이 멀리 퍼져나갔다. 세상에서는 역사적으로 거창하지 않은 행동들 덕분에 확장되기 때문이다. 당신이나 나나 더 나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았던 것은 반은 드러나지 않은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다 지금은 사람이 찾지 않는 무덤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 덕이다. 이 구절은 곧 소설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 예술적 매체는 사람이 찾지 않는 무덤에서 쉬고 있는 모든 드러나지 않은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술이 사람의 공감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조지 엘리엇은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제이디 스미스의 하얀 이에서 중년의 방글라데시 사람 사마드를 만난다. 그는 인도 레스토랑에 고용된 웨이터다. 그는 상사들에게 홀대를 받으며 새벽 3시까지 일하고 15펜스를 팁이라고 찔끔거리는 상스러운 손님들의 시중을 들어야 한다. 사마드는 자신의 존엄을 찾는 꿈, 자신의 지위에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결과에서 벗어나는 꿈을 꾼다. 그는 자기 내부의 풍요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갈망을 느낀다. 그러나 이것은 손님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주문을 할 때나 고개를 들 뿐이다. 그나마 고바이 엘로 싸그나 치킨 제일 프레쉬 위브 칩스라고 엉터리 발음으로 주문한다. 사마드는 목에 표지판을 두르고 다니는 상상을 한다.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게 하얀 플랜카드에 큰 글자로 이렇게 적어놓고 다니는 것이다. 나는 웨이터가 아니다. 나는 학생이었고 과학자였고 군인이었다. 집사람의 이름은 알사나이며 우리는 런던 동부에 살지만 북부로 이사하고 싶다. 나는 이슬람교도이지만 알라가 나를 버렸거나 내가 알라를 버렸다. 어느 쪽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나한테는 친구 아치가 있고 또 다른 친구들도 있다. 나는 49이지만 지금도 여자들이 거리에서 나를 보고 고개를 돌린다. 가끔은. 사마드는 그런 플랜카드를 걸지는 못하지만 그의 버금가는 좋은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 목소리를 빌려준 소설가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소설 전체에서 사마드가 하나의 거대한 플래카드로 등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덕분에 이 소설을 읽은 뒤부터는 별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별 생각 없이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치킨 제일 프레쉬를 주문하는 것이 그래도 약간은 더 어려워진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의 공감은 확대된다. 어쩌면 이 소설의 이야기는 세상을 향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플래카드의 긴 행렬의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웨이터, 이혼녀, 간통자, 도둑, 교육받지 못한 사람, 이상한 아이, 살인범, 죄수, 낙제생, 스스로 아무 말도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단지 그런 사람인 것만은 아니다. 3. 그림 역시 누가 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세상의 정상적인 이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장 바프티스트 샤르댕은 1746년에 회복기 환자의 식사를 그렸다. 가구도 별로 없는 방에는 평범한 옷을 입은 여자가 서서 보이지 않는 환자를 위해 달걀 껍질을 까고 있다. 평범한 사람 생활 속의 평범한 순간이다. 왜 이런 것을 그릴까? 샤르댕이 살아있을 때도 그의 비판자들은 회의적인 어조로 그런 질문을 던졌다. 그는 재능 있는 화가였지만 신기하게도 빵 조각, 깨진 접시, 칼과 포크, 사과와 배, 나아가서 평범한 부엌과 거실에서 자기 할 일을 하는 노동계급이나 중하층 계급 인물들의 관심을 쏟았다. 프랑스의 미술 아카데미가 규정한 규칙에 따르면 이것은 위대한 화가가 그릴 만한 것이 아니었다. 아카데미는 1648년에 루이 14세가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중요성을 기준으로 여러 장르의 회화의 등급을 정했다. 이 위계의 꼭대기에는 역사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고결한 면을 표현하거나 성경의 교훈적 이야기를 묘사하는 그림이었다. 그 다음이 초상화, 그 가운데도 왕이나 왕비의 초상이었다. 세 번째는 풍경화였다. 마지막이야 경멸적으로 풍속화라고 부르던 귀족이 아닌 사람들의 가정생활을 그린 그림이 자리를 잡았다. 예술의 위계는 화가의 스튜디오 바깥 세계의 사회적 위계와 직접적으로 일치했다. 바깥 세계는 말을 타고 자신의 소유지를 시찰하는 왕이 수수한 옷을 입고 달걀을 까는 여자보다 우월한 곳이었다. 그러나 샤르댕의 예술은 여자가 집안에서 하는 일 또는 오후 햇빛에 반짝거리는 낡은 도기를 하찮게 여기는 인생관을 전복해버린다. 샤르댕은 배 한 알이 여자만큼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고 물단지가 보석만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그렇게 말했다. 회화의 역사에는 샤르댕과 같은 정신을 가진 화가가 몇 명 있다. 이들은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교정하는 역할을 했다. 웨일스의 화가 토머스 존스도 그런 예다. 그는 1776년부터 1783년까지 이탈리아에서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로마,
나중에는 나폴리에서 일을 했다. 존스는 서양 회화사에서 종이에 그린 유화 가운데 가장 위대한 두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폴리의 지붕들, 옥스퍼드 애시몰리언 박물관에 걸려 있다. 이 작품과 나폴리의 건물들, 카디프의 국립 웨일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이 그림을 1782년 4월 초에 나폴리에서 완성했다. 존스가 묘사한 장면은 지중해 어느 도시를 가나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좁은 도로를 따라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서로 밀치다 못해 이웃 한 건물의 헐벗은 옆구리까지 파고든다. 오후의 더위에 거리는 조용하고 창은 셔터가 반쯤 내려져 있다. 어떤 방에서는 움직이는 여자의 윤곽이 흘끗 보일 수도 있고 다른 방에서는 잠자는 남자의 윤곽이 흘끗 보일 수도 있다. 가끔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노파가 녹슨 난간이 박힌 테라스에 세탁물을 넣느라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 존스는 남쪽의 강렬한 빛이 깎이고 바른 치장벽토 벽과 만나는 광경을 보여준다. 파이고 갈라진 모든 곳이 이 빛에 드러나면서 어부의 거칠고 투박한 손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세월의 흐름을 일깨운다. 이 세월 동안 계절이 순환을 하면서 담요처럼 답답하게 도시를 덮던 여름의 더위는 격렬한 겨울 폭풍의 자리를 내어주었을 것이고 이 폭풍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 멈칫거리는 봄의 햇빛에 자리를 양보했을 것이다. 존스의 돌과 치장벽토는 자신이 점토나 섰고 지중해 산비탈에 얼근 자국이 있는 돌조각들과 친족 관계임을 드러낸다. 혼란스러운 건물들은 이곳이 다양한 삶이 전개되는 도시라는 인상을 준다. 창문 너머마다 위대한 소설이 묘사된 삶에 못지않게 복잡한 삶, 정열, 권태, 장난, 절망이 뒤섞인 삶이 담겨 있을 것이다. 로마의 신전이나 르네상스 교회의 현란한 매력에는 눈이 쉽게 가지만 평범한 지붕에 눈이 가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존스는 무시당해온 광경을 우리 눈앞에 들어올려 그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을 이해할 때 이 남쪽의 지붕을 빼놓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19세기 덴마크 화가 크리스텐 쾌브케는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전복적 관념을 갖춘 세 번째 위대한 화가다. 1832년부터 1838년까지 쾌브케는 그의 고향 코펜하겐의 교회, 거리,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여름 오후의 들판에서 되새김질을 하는 소 두 마리를 그렸다. 또 호숫가의 두 부부의 모습을 그렸다. 그들은 저녁에 작은 범선에서 내린다. 밤이 서툴지 않고 땅을 덮으니 거대한 하늘에는 날빛의 메아리가 영원토록 감돌 것 같은 느낌이다. 달은 방금 떠오른 것 같다. 창문을 열어두거나 풀밭에 담요를 깔고도 잘 수 있을 것 같은 부드러운 밤을 예고하는 빛이다. 쾌브케는 쭉 모이 세공처럼 단정하게 자리 잡은 들판, 정원, 밭이 내다보이는 프레데릭 스보르그 성 지붕에서 이 광경을 포착했다. 평범한 삶에서 누리는 기쁨에 만족하는 질서 잡힌 공동체의 이미지다. 샤르댕이나 존스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쾌브케의 예술에도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지배적인 물질적 관념에 도전하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새 화가는 여름날 저녁의 하늘, 햇볕에 달구어진 얼근 벽, 환자를 위해 달걀 껍질을 까는 미지의 여자가 우리 눈이 보고 싶어하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에 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존중하고 갈망하도록 배워온 많은 것의 가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찬장의 단지나 들판의 암소에게 지나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억지일지 모르지만 쾌브케나 존스나 샤르댕의 작품은 가르침은 우리가 보통 그림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대담하게 벗어나 있다. 일상생활을 묘사한 위대한 화가들은 제인 오스틴이나 조지 엘리엇처럼 세상에서 무엇을 존경하고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속물적 관념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비극 1. 나의 실패를 다른 사람들이 차가운 눈길로 바라보며 가혹하게 해석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이래서 실패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의 물질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이 실패를 바라보는 냉정한 태도, 실패한 사람을 패배자로 지목하는 집요한 경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심각해진다.
패배자라는 말은 졌다는 의미와 더불어 졌기 때문에 공감을 얻을 권리도 상실했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냉혹한 말이다. 삶은 망친 사람들에 대해 수근거리는 말은 가혹하기 짝이 없다. 만일 수많은 예술작품의 주인공들,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리어, 오셀로, 엠마 보바리, 안나 카레리나, 헤다 가블러, 테스도 그들의 운명이 동료나 동창들의 입에 오르내렸다면 그 과정을 잘 헤쳐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신문에서 그들을 건드렸다면 훨씬 더 괴로웠을 것이다. 오셀로, 사랑의 눈이 먼 이민자, 원로원 의원의 딸을 죽이다. 마담 보바리, 쇼핑 중독의 간통녀, 신용사기 후 비소를 삼키다. 오이디푸스 왕, 어머니와 동침으로 눈이 멀다. 이러한 머리 기사들이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여기서 언급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신문들처럼 망설임 없이 선정적으로 단죄할 것이 아니라 엄숙하고 예의를 갖춘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 온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존중을 끌어모을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술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실패자가 우리에게 고귀해 보이는 것은 그들의 자질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 그들의 창조자나 기록자가 그렇게 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특히 처음 생겨날 때부터 위대한 실패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조롱이나 심판을 삼간 특별한 예술 형식이 있다. 이 형식의 장점은 파국을 맞이한 사람들, 불명예스러운 정치가, 살인자, 파산자, 감정적으로 강박감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들의 행동에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어떤 수준의 공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사실 모든 인간이 마땅히 이런 공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받는 일은 드물다. 2. 비극은 기원전 6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극장에서 시작되었으며 보통 태생이 고귀한 주인공, 즉 왕이나 유명한 전사가 성공을 거두며 찬사를 받다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파멸이나 수치에 이르는 과정을 따라간다. 그러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 때문에 관객은 주인공에게 벌어진 일을 놓고 주인공을 탓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주인공에게 닥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 자신도 언제든지 파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해진다. 비극을 본 관객은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 앞에서 슬픔을 느끼고 그 일에서 실패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진다. 변태와 정신병자, 실패자와 패배자를 이야기하는 신문이 이 해의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있다면 비극은 반대편 끝에 있다. 비극은 죄 지은 자와 죄가 없어 보이는 자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이며 책임에 대한 통념에 도전하고 인간이 수치를 당한다 해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권리까지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존중하면서 그 사실을 심리학적으로 세련되게 표현해낸다. 3.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효과적인 비극의 핵심 요소를 규정하려고 했다. 우선 한 사람의 중심 인물이 있어야 하고 줄거리가 비교적 압축된 시간에 전개되어야 하며 당연한 일이지만 주인공의 운의 변화가 비참한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행복한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로 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눈에 더 두드러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비극의 주인공은 윤리적 수준에서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좋은 자질과 더불어 어떤 약점, 예를 들어 지나친 자만심이나 격한 기질이나 충동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인물은 동기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 즉 판단의 잘못이라고 부른 것 또는 일시적인 맹목 또는 현실적이거나 감정적인 과실 때문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다. 여기에서 가장 끔찍한 페리페테이아, 즉 운의 역전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모두 잃고 거의 언제나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내놓는다. 주인공에 대한 동정심, 주인공과 동일시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은 비극을 감상한 뒤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결과다.
비극 작품은 재앙을 피하는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동시에 재앙을 만난 사람들에게 공감을 느끼도록 우리들을 인도한다. 따라서 극장을 나설 때면 쓰러지고 실패한 사람들을 우월한 태도로 대하기가 어려워진다. 다른 사람들의 실패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공감은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는 그들과 같은 재앙에 말려들 수 있다는 느낌에서 유래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이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가능한 범위 바깥에 놓인 것처럼 보일수록 공감은 줄어든다. 성급하게 결혼을 하거나 자신의 가족 구성원과 동침을 하거나 질투심에 사로잡혀 애인을 죽이거나 고용주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훔치거나 탐욕스러운 기질 때문에 신세를 망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멀쩡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의 성격이나 상황을 그들의 경우와 나누는 강철벽에 자신감을 가진다면, 키가 큰 말에 놓인 편안한 안장에 앉아 안락함을 느낀다면 관용은 사라지고 대신 냉담과 조롱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나 비극 작가들은 저항할 수 없는 진실로 우리를 이끈다. 역사상 인간이 저지른 모든 어리석은 일은 우리 자신의 본성의 여러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내부에도 최악의 측면과 최선의 측면을 아울러 인간 조건 전체가 담겨 있으며, 따라서 적당한, 아니 엉뚱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 역시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관객은 이러한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면 기꺼이 높은 말에서 내릴 것이고, 공감이 커지면서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자신의 성격상 약점이 다행히도 지금까진 아무런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언젠가 어떤 상황과 마주쳐 무제한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위력을 발휘하면 자신의 삶도 쉽게 박살나 어머니와 동침으로 눈이 멀다 라는 신문기사 때문에 고통받는 불행한 인물과 마찬가지로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4.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 예술 형식 개념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희곡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으로 기원전 430년 봄 디오니소스 축제 때 처음 공연되었다. 소포클레스의 주인공인 테베의 왕 오이디푸스는 자비로운 통치로 백성의 존경을 받는다. 오이디푸스는 오래전 이 도시를 위협하던 스핑크스를 물리친 일이 있는데 사실 그 공로로 왕좌에 오르게 되었다. 물론 왕에게도 결점이 있다. 충동적이고 화를 잘 낸다는 것이다. 희곡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오래전 옛날, 오이디푸스는 테베로 오는 길에 어떤 고집스러운 노인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서 그를 죽인 일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바로 그 뒤에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도시에는 번영과 안정이 찾아왔으며, 오이디푸스는 전임자인 라이오스 왕의 아름다운 미망인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라이오스 왕은 테베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만난 젊은 남자와 분명치 않은 이유로 싸움을 벌이다 죽었다. 그러나 희곡이 시작될 때 테베에는 새로운 재난이 닥친다. 치료 방법을 알 수 없는 괴질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절망에 사로잡힌 백성은 왕실의 구원을 요청한다. 오이디푸스는 처남 크레온을 파견하여 델피의 아폴로에게서 신탁을 구한다. 그 결과 테베가 그 안에서 저질러진 어떤 불결한 일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라는 설명을 듣는다. 크레온을 비롯한 조정의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선왕의 미해결 살인사건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오이디푸스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여 직접 살인자를 색출해 자비 없이 벌하겠다고 맹세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오카스테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오래전에 들은 다른 예언이 퍼뜩 떠올랐기 때문이다. 첫 번째 남편 라이오스가 아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그녀와 라이오스는 아들이 태어나자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기를 산에 버려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일을 맡은 목자는 아이가 가여워 코린트의 왕에게 양자로 드리게 했다. 아이가 성숙하자 코린트의 왕과 왕비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코린트를 떠나 그리스를 여행하다 테베까지 오게 되어
스핑크스를 이긴 뒤에 그곳의 통치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전에 고집스러운 노인이 테베로 가는 길을 막다가 그에게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다. 진상을 제일 먼저 깨달은 이오카스테는 왕궁의 자기 방으로 들어가 목을 맨다. 오이디푸스는 그녀의 몸이 석가래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시신을 끌어내려 옷에 달린 브로치로 자기 눈을 찌른다. 그는 너무 어려 자신의 부모에게 닥친 재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두 딸, 이스메네와 안티고네를 끌어안고 망명길에 나서 죽을 때까지 수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세상을 헤맨다. 5.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판단 착오라고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고 대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오이디푸스의 하마르티아가 특별하다고 해서 이 희곡의 보편적인 특징들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오이디푸스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성격과 조건에 내재된 충격적인 측면들을 반영하는 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들이란 작아 보이는 잘못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알 수가 없음에도 우리는 운명을 의식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가정하곤 한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우리의 이성과 선견지명은 소포클레스가 말하는 운명, 그 미지의 모호한 힘들과 맞부딪혔을 때 허약하기 짝이 없다는 것 등이다. 오이디푸스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오만하게도 자신이 신탁의 예언을 피했다고 믿었으며 안이하게도 백성의 높은 평가에 만족했다. 오이디푸스는 오만과 급한 성질 때문에 라이오스 왕과 싸웠으며 감정적인 비겁함 때문에 이 살인을 예언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는 독선 때문에 이 죄를 오랫동안 무시해오다가 자신의 죄를 암시하는 크레온을 비난했다. 그러나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운명을 책임질 입장이라고 해도 비극은 그에 대한 쉬운 단죄를 허용하지 않는다. 비극은 그에게 책임을 물으면서도 동시에 그의 입장에 공감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상했듯이 관객은 경악하면서도 동정심에 사로잡힐 것이며 극장을 떠날 때도 합창단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의 보편적 의미가 머릿속을 맴돌 것이다. 내 동포 테베 사람들이여 오이디푸스를 보라. 그는 뛰어난 머리로 유명한 수수께끼를 풀었고 권좌에 올라 모든 권세 위에 올라선 사람이 되었다. 그의 위대함을 바라보며 누가 선망을 품지 않았으리요. 그러나 이제 검은 바다 같은 공포가 그를 삼켜버렸다. 이제 우리가 지켜보며 마지막 날을 기다리니 죽어서 마침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는 그 누구도 행복하다 생각하지 마라. 6. 우리가 비극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실패에 평소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 작품을 통해 실패의 유래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더 많이 하는 것은 곧 더 많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비극 작품은 아주 작은 단계들, 종종 아무 뜻도 없어 보이는 단계들을 통하여 교묘하게 주인공의 성공을 몰락과 연결시켜 나간다. 우리는 의도와 결과 사이에 비틀린 관계를 만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신문에서 단순히 실패의 이야기의 뼈대만 읽었을 경우라면 가지게 되었을 무관심한 태도 또는 저기에 찬 태도를 버리게 된다. 1848년 여름 노르망디의 많은 신문에 같은 내용의 짧은 기사가 났다. 루앙에서 멀지 않은 리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쿠티리에 집안에서 태어난 27살의 젊은 여자 델핀 들라마르가 결혼 생활의 따분함에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불필요한 옷가지 구매와 사치스러운 살림으로 큰 빚을 지고 바람까지 피우다가 감정적이고 경제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비소를 먹고 자살을 했다. 유족으로는 어린 딸과 수심에 찬 남편 외젠 들라마르가 있다. 외젠 들라마르는 루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리에서 보건소 공무원으로 일했으며 환자들의 사랑을 받고 공동체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 신문 기사를 읽은 사람들 가운데는 27살의 야심에 찬 소설가 귀스타프 플로베르도 있었다. 마담 들라마르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에 남아 일종의 강박관념이 되었으며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여행 때도 그를 따라다녔다. 마침내 1851년 9월 플로베르는 보바리 부인을 쓰기 시작하여 6년 후 파리에서 출간했다.
리의 간통녀 들라마르 부인이 용빌의 간통녀 마담 보바리가 되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는 그녀의 삶이 이제 흑과 백의 도덕 이야기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델핀 들라마르 사건이 신문 기사로 났을 때 지방의 보수적 논평가들은 이것을 젊은이들 사이의 결혼 경시 풍조, 사회의 상업화, 종교적 가치의 상실의 예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플로베르에게 예술은 조악한 도덕주의의 정반대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다. 예술은 인간의 동기와 행동을 깊이 탐사하는 영역이고 이 영역에서는 어떤 사람을 성자나 죄인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조롱했다. 플로베르의 소설의 독자는 엠마의 사랑에 대한 순진한 관념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그 유래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 독자는 엠마를 따라 그녀의 어린 시절로 들어가 그녀의 어깨 너머로 수도원을 살피기도 하고 토스테로 가서 긴 여름 오후에 돼지와 닭의 울음소리가 흘러드는 부엌에 엠마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앉아보기도 한다. 독자는 엠마와 샤를이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하는 과정을 지켜본다. 샤를은 의로움에 시달리다 젊은 여자의 육체적 매력에 유혹을 느낀다. 엠마는 답답한 생활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차에 삼류 낭만주의 문학 외에는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미숙한 상태에서 결혼으로 떠밀려 간다. 독자는 엠마에 대한 샤를의 불만과 샤를에 대한 엠마의 불만에 공감할 수 있다. 플로베르는 편안한 해답을 바라는 독자의 기대를 배반하며 외려 그것을 즐기는 느낌까지 준다. 엠마를 긍정적인 빛 속에 제시하는가 하면 어느새 아이러니가 섞인 말로 그녀를 깎아내린다. 엠마를 이기적인 쾌락주의자라고 여긴 독자가 그녀에게 인내심을 일을라치면 플로베르는 독자를 다시 그녀에게 데려가 그녀의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로 독자를 울게 만든다. 엠마가 공동체에서 자신이 차지했던 지위를 잃은 상태에서 입에 비수를 쑤셔넣고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릴 때 그녀를 심판하고 싶은 독자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플로베르의 소설을 덮으면서 우리가 사는 방법을 배우기도 전에 살아야만 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 행동이 엄청난 파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잘못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이 무자비하다는 사실에 대해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 7. 소설의 독자나 비극의 관객으로서 우리는 쇼핑 중독자인 간통녀, 비소를 삼키다라는 머릿기사의 정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비극은 실패나 패배에 대한 단순화된 관점을 버리게 하고 우리 본성의 풍토병과 같은 우둔과 일탈을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사람들이 비극 예술에 담긴 교훈을 받아들인 세계에서는 실패의 결과가 우리를 그렇게 심하게 짓누르지 않을 것이다. 희극 1. 1831년 여름, 프랑스의 루이 필리프 왕은 자신만만했다. 1년 전 그가 권좌에 오르는 계기가 되었던 7월 혁명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은 사라지고 번영과 질서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에게는 카시미르 페리의 총리가 이끄는 유능한 관리들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영토의 북부와 동부를 여행했으며 지방의 중간 계급들로부터 영웅으로 환영을 받았다. 그는 파리의 팔레 루아얄에서 호화롭게 살았다. 매주 그를 모시는 연회가 열렸다. 그는 먹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푸아그라와 사냥에서 잡은 고기를 좋아했다. 또 엄청난 개인 재산과 사랑하는 처자식이 있었다. 그러나 루이 필리프의 평온을 흔드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1830년 말 샤를 필리퐁이라는 이름의 28살짜리 무명 화가가 라 카리카티르라는 풍자 잡지를 발간하여 그곳에 왕의 얼굴을 배 모양으로 그려놓은 것이었다. 필리퐁은 루이 필리프가 부패와 무능의 상징이라고 비난했다. 필리퐁의 만화는 왕의 불룩한 뺨과 구근 같은 이마를 과장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어에서 배를 뜻하는 푸아르는 바보나 얼간이를 가리키기도 했기 때문에 전혀 정중하지 않은 태도로 루이 필리프의 행정 능력을 비아냥거리는 셈이었다. 왕은 격분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잡지의 제작을 방해하고 파리의 가판대에 나온 잡지를 모두 사들이라고 명령했다. 그렇게도 필리퐁을 막지 못하자 1831년 11월 이 풍자 만화가는 왕 개인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파리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필리퐁은 10,000원을 이룬 법정에서 검사에게 자신과 같은 위험한 사람을 기소해 주어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정부가 왕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배 모양으로 생긴 모든 것을 체포해야 하며 나아가 배 자체도 밖으로 나돌지 못하게 해야 한다. 프랑스에는 배나무가 수천 그루 있으며 거기서 열리는 열매는 모두 투옥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필리퐁의 조롱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필리퐁은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으며 이듬해 새 잡지 르 샤리바리에서 다시 배 농담을 하자 바로 투옥되었다. 결국 필리퐁은 왕을 배로 묘사한 죄로 총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그로부터 30년 전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권력을 누렸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역시 해악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1799년에 권좌에 오르면서 파리의 모든 풍자 식문에 폐간을 명령했으며 경찰 총수 조셉 푸시에게 만화가들이 자신의 외모를 마음대로 다루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는 자신의 외모를 그리는 일은 자크 루이 다비드에게 맡겼다. 나폴레옹은 이 위대한 화가에게 자신이 말 위에 올라 군대를 이끌고 당당하게 알프스를 넘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나폴레옹은 그 결과로 나온 생 베르나르 고개를 넘는 나폴레옹에 흡족하여 다시 다비드에게 그의 승리의 행진이 정점이라 할 수 있는 1804년 12월에 노트르담 대관식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화려함이 극치에 이른 행사였다. 프랑스의 네로라 하는 인물은 모두 이 성당에 모였다. 교황 피우스 7세도 참석했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표를 보냈으며 장 프랑스와 르쥐웨르는 특별히 음악을 작곡했다. 교황은 나폴레옹을 축복하여 고요한 성당 안에서 황제 만세를 외쳤다. 다비드는 이 장면을 조세핀의 성사라는 제목으로 1807년 11월에 완성하였으며 이것을 나의 탁월한 주군에게 바쳤다. 나폴레옹은 환호작약하여 예술의 기여한 공로로 다비드에게 레지옹 도네르 훈이를 수여했다. 그는 다비드의 가슴에 훈장을 꽂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프랑스의 고상한 취향이 되살아났소. 그러나 모든 화가가 다비드처럼 나폴레옹을 보지는 않았다. 조세핀의 성사가 나오기 몇 년 전 잉글랜드의 풍자 만화가 제임스 길레이는 프랑스 초대 왕제 나폴레옹의 대관식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장면을 묘사했다. 그러나 그에게 프랑스의 고상한 취향을 되살렸다는 이유로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달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제임스 길레이는 추종자 아첨꾼 죄수를 이끌고 점잠 빼며 걸어가는 황제의 모습을 그렸다. 황제는 잔뜩 부풀어 올라 우쭐거리고 있다. 교황 피우스 7세도 등장하지만 다비드의 그림에서와는 달리 길레이의 교황은 가운 밑에 성가대의 소년을 감추고 있는데 이 소년은 가면을 벗고 악마의 얼굴을 드러낸다. 조세핀은 다비드가 그린 생기 있는 얼굴의 처녀가 아니라 여드름 자국이 심한 뚱보로 그려져 있다. 행렬은 나폴레옹이 정복한 프로이센, 스페인, 네덜란드의 대표들이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들 뒤에는 족쇄를 찬 병사들의 행렬이 따라온다. 따라서 나폴레옹은 백성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준 황제가 아닌 것이다. 그들이 줄 세우고 감독하는 사람은 경찰 총수 조셉 푸시에인데 길레이는 그 밑에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았다. 정의의 검을 들고 그러나 그 검은 피에 젖어 있다. 나폴레옹은 격분했다. 그는 이 그림을 프랑스로 반입하는 자는 재판 없이 수감하라고 푸시에게 명령했다. 그는 런던 대사라는 공식적인 외교 통로를 통하여 길레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으며 만일 잉글랜드 침공에 성공한다면 그 화가를 찾아내겠다고 맹세했다. 나폴레옹다운 반응이었다. 1802년 아미엥 조약을 체결할 때 나폴레옹은 심지어 자신을 그리는 모든 풍자 만화가는 살인범이나 위조범과 똑같이 다룰 것이며 프랑스로 인도하여 재판을 회부하겠다는 조항을 넣으려 하였다. 그러나 잉글랜드 쪽 협상자들은 어리둥절해하며 그 요청을 거부했다. 2. 만일 유머가 단지 장난에 불과하다면 루이 필리프와 나폴레옹은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인식한 대로 농담은 비판의 한 방법이다. 이것은 오만, 잔혹, 허세에 대하여
미덕과 양식으로부터 이탈한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유머는 불만을 제기하는 데 특별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겉으로는 즐거움만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은근히 교훈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만화는 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만화를 보면서 낄낄거리다가 권위에 대한 불만 토로가 적절하다고 인정하게 된다. 나아가서 비록 필리퐁이 징역형을 받기는 했지만 농담은 겉으로는 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직접 말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궁정에서 왕에게 직접 이야기하기 힘들었던 심각한 일들을 왕에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은 어릿광대였다. 부패로 악명 높은 성직자들을 다스렸던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가 말 한마리를 살찌우지 못해 고민하자 조정의 어릿광대인 아치볼드 암스트롱은 그 말을 주교로 임명하기만 하면 금방 살이 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프로이트는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농담을 통해 장애 때문에 공개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적의 우스꽝스러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계속해서 농담을 통하여 위험한 메시지가 농담의 형태가 아니라면 결코 듣지 않을 사람의 귀에도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농담을 특별히 애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 희극적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중요한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를 조롱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술을 끝낸 뒤 집으로 돌아가서 거만하게 의학적 은어로 부인과 딸들을 으르는 의사는 조롱할 수 있다. 우리는 정당화할 수 없고 어울리지 않는 것은 조롱한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왕, 능력이 권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왕은 조롱한다. 인간적 본성을 잊고 특권을 남용하는 높은 지위의 권력자들은 조롱한다. 우리는 조롱을 하고 웃음을 통하여 불의와 과잉을 비판한다. 따라서 웃음은 최고의 익살꾼의 손에 쥐어지면 도덕적 목적을 획득하며 농담은 다른 사람들이 성격과 습관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수단이 된다. 농담은 정치적 이상을 표현하고 더 공정하고 더 멀쩡한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이다. 세뮤얼 존슨이 말했듯 풍자는 악이나 어리석음을 비난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존 드라이든의 말을 빌리면 풍자의 진정한 목적은 악의 교정이다. 3. 역사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집단의 악을 교정하고 강한 자의 허세나 기만을 흔들려는 농담이 부족하지 않다. 18세기 말 잉글랜드의 부잣집 젊은 여자들한테 거대한 가발이 유행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경향에 화가 난 풍자 만화가들은 곧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 여자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안전한 방법이기도 했다.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 비판의 대상들이 영토의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런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 무렵 상류사회 여자들 사이에서 모유 먹이기가 유행하기도 했다. 그러자 전에는 아기에게 관심도 갖지 않던 여자들이 모성에 대한 진보적 사상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아기에게 젖을 물리기 시작했다. 육아실에 고개를 들이밀지도 않던 여자들이 굳이 젖가슴을 드러내고 젖을 먹였으며 심지어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음식이 나오는 사이사이에 먹이기도 했다. 그러자 풍자 만화가들이 다시 나서서 절제를 요구했다. 19세기 후반에는 잉글랜드 상층 계급에게 또 한 가지 부자연스러운 습관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자신이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지위 높은 사람이라는 암시를 주기 위해 특히 레스토랑 같은 데서 프랑스어로 말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펀치는 이것을 교정해야 할 새로운 악습이라고 판단했다. 100년 뒤 미국의 맨해튼 엘리트에게는 뉴요커의 풍자 만화가들이 비판할 악과 어리석음이 많았다. 재계에서는 최고 경영자들이 종업원들에게 다정하게 보이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관심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기 직전에 사라지곤 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야만적인 관행을 부드러운 기술자 우대의 언사로 싸바르는 데 만족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거의 끔찍한 공장에서 이루어지던 것과 별다를 바 없는 착취에 품위를 얹어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풍자 만화가들은 속지 않았다. 제게는 여전히 종업원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공리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다. 종업원의 자기 실현이나
조직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고위 임원, 특히 법률가들은 자발성이나 공감을 억눌렀으며 결국 이리 요구하는 냉정하고 능률적인 태도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갔다. 한편 군부는 지구를 파괴할 힘을 기반으로 유례없는 세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자 만화가들은 장군들의 엄청나게 심각해 보이는 태도에 독자가 비판적인 미소를 짓도록 유도했다. 4. 유머는 높은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유용한 도구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위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만화가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면 당황하거나 창피할 수 있는 상황이나 감정에서 웃음을 끌어낸다. 그들은 화난 대낮에는 차마 살펴볼 수 없는 약한 부분을 짚어낸다. 또 우리가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어색한 측면들을 드러낸다. 걱정이 은밀하고 강렬할수록 웃음의 가능성도 커지며 이때 웃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꼬챙이에 꿰어내는 솜씨에 바치는 찬사가 된다. 따라서 많은 유머가 지위에 대한 불안에 이름을 붙이고 그럼으로써 억제하려는 시도라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유머를 보고 들으면서 세상에는 나만큼이나 질투심 많고 사회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처럼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나처럼 멀쩡한 표정을 짓지만 속으로는 약간 마시간 상태인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한다. 또 나처럼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마음이 상냥한 만화가들은 지위로 인한 우리의 근심을 보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놀린다. 그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를 비판한다. 그들의 교묘한 솜씨 덕분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웃음을 터뜨리며 우리 자신에 대한 씁쓸한 진실을 받아들인다. 만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를 비난했다면 우리는 분노하거나 상처를 입고 움츠러들었을지도 모른다. 5. 따라서 만화도 다른 예술과 함께 매슈 아널드가 말하는 예술의 정의, 즉 삶의 비평이라는 정의를 공유하고 있다. 그들의 작업은 권력의 불의와 더불어 사회체제에서 우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지나친 선망도 교정하려 한다. 만화도 비극과 마찬가지로 가장 안타까운 인간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만화가들의 밑바닥에 깔린 무의식적 목표는 유머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런 식으로 조롱할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인지도 모른다.